이 이야기는 경상북도의 작은 산촌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 진돗개의 이상한 행동이 60년간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을 밝혀내고 결국 마을 전체의 화해로 이어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 청송리. 인구 80여 명의 이 조용한 산촌에는 수진 씨와 그의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집에는 백호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5살 된 수컷으로 평소에는 얌전하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낮에는 마당에서 졸고 밤에는 대문 앞에서 조용히 집을 지키는 모범적인 개였죠. 그런데 2023년 10월 어느 날 밤 갑자기 백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짖지 않던 백호가 밤 11시경부터 계속해서 짖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멍멍, 멍멍. 처음에는 수진 씨 부부도 뭔가 이상한 소리라도 들렸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백호가 왜 저러지? 평소에 안 저러는데. 수진 씨가 밖으로 나가서 백호를 달래려 했지만 백호는 계속해서 집 뒤쪽 산 방향을 바라보며 짖어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줄을 끊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백호야, 백호야. 수진 씨는 손전등을 들고 남편과 함께 백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월 밤 공기는 차가웠고 어둠 속에서 백호의 짖는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백호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수진 씨 어머니의 묘 앞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곳 선산에 모셔져 있었는데 백호가 바로 그 묘 앞에서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호야, 뭐 하는 거야? 수진 씨는 깜짝 놀라 백호를 말렸습니다.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수진 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호가 파는 곳이 정확히 묘 옆쪽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묘지 자체가 아니라 묘지 바로 옆, 평소에는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던 그 작은 공간을 계속해서 파고 있었습니다. 여보, 백호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는 워낙 영리한 개였고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진 씨 부부는 백호를 간신히 집으로 데려왔지만 백호는 밤새도록 집 뒤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리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다시 어머니 묘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밤에 백호가 판 자리를 보니 땅이 다른 곳보다 무르고 색깔도 약간 달랐습니다. 마치 예전에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성질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 씨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 아니에요? 괜히 할머니 묘를 건드리면 안 되죠. 큰아들은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괜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둘째 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아, 백호가 평소에 어떤 개인지 너희도 알잖아. 절대 이유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 개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백호를 얼마나 아꼈는데, 혹시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큰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 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백호까지 함께 어머니의 묘로 향했습니다. 백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묘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제와 똑같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백호가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 큰아들도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 가족은 작은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cm쯤 파들어가자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어.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었네. 가족들은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상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표면은 많이 낡고 곳곳이 썩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상자를 완전히 파내어 꺼내자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언제 누가 여기에 묻었을까? 수진 씨는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자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녹이 많이 슬어서 열쇠 없이도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열어봐요. 여기서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아들의 제안에 따라 가족들은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수진 씨 가족이 묘 근처에서 뭔가를 파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조상 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묘를 파헤친 게 아니에요. 백호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해서 보니까 묘 옆에 이런 상자가 묻혀 있더라고요. 수진 씨가 상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은 상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걸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다시 묻어버리세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백호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장님은 절대 마을에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상자를 열기로 했습니다. 백호도 옆에서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녹슨 자물쇠를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지자 상자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자.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에 쌓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덕분에 습기로부터 보호되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흑백 사진 한 뭉치였습니다. 1960년대쯤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는데 젊은 여성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수진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성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편지 뭉치였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쓰인 편지들이었는데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편지 맨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순이에게, 너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실을 이 편지에 남긴다. 언젠가는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것이다.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는 바로 수진 씨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네.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진 씨가 알기로는 외할머니는 수진 씨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아주 소박한 디자인의 금반지였는데 안쪽에 작은 글씨로 영원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한자로 쓰인 옛날 문서들이었는데 내용이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편지부터 읽어보자. 수진 씨는 편지 첫 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돋보기를 쓰고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이 많아서 중간중간 큰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너에게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하려고 한다. 사실 나는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너의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수진 씨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양녀였다고? 그럼 외할머니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큰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구나.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 이름은 박영순이다. 나보다 5살 위였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다. 영순이는 참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영순이는 20살에 너를 낳았다. 아버지는 이 마을의 유지였지만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다. 영순이는 혼자서 너를 키우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순이를 손가락질했고 그 유지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영순이를 멀리 쫓아내려고 했다. 영순이는 너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영순이는 너를 나에게 맡기고 떠났다. 그때 나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때였다. 영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너를 내 품에 안겨주고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어머니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키웠다. 아니,
친딸보다도 더 소중하게 키웠다. 하지만 영순이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여기까지 읽고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나의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는 말이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친딸보다도 더 사랑하셨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야.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너를 나에게 맡긴 후 1년 뒤에 죽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 유지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전에 영순이가 나를 찾아와서 이것들을 주었다. 이 사진들, 이 반지, 그리고 이 서류들을. 영순이는 언젠가 순이가 커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것들을 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주지 못했다. 너무 아픈 진실이었고 너를 평생 내 딸로만 알고 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자에 넣어서 묻어두었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는데 나의 이기심으로 숨겨왔다. 이제 너는 너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다. 영순이를 원망하지 마라. 그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과 아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진짜 할머니 이름이 박영순이었구나.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마을의 유지였다고 했으니 수진 씨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유지가 누구였을까? 혹시 지금도 이 마을에 그 사람의 후손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어제 편지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너의 친어머니 영순이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시작은 단순히 혼외자를 낳아서가 아니었다. 영순이네 집은 원래 이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집이었다. 영순이 아버지는 농사를 크게 지었고 마을 한복판에 있는 좋은 땅도 여러 필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영순이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영순이와 어머니만 남게 되었다. 그때 영순이는 겨우 15살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마을의 유지 김진수가 영순이네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 김진수는 영순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가짜 차용증을 들고 나타났다. 영순이 어머니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당시에는 힘없는 과부와 어린 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영순이네는 땅을 모두 빼앗기고 월세를 내며 살아야 했다. 그 땅은 지금의 마을회관 자리와 그 주변 땅이다.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회관은 수진 씨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원래는 친할머니의 땅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영순이는 20살이 되던 해에 김진수에게 농락당했다. 김진수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순이에게 결혼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순진한 영순이는 그 말을 믿고 김진수와 관계를 가졌고 너를 임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진수는
영순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그런 일은 없었다. 증명할 수 있느냐며 발뺌했다. 오히려 영순이를 음란한 여자라고 몰아세웠다. 영순이는 혼자서 너를 낳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김진수는 영순이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심지어 영순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 수진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순이는 결국 너를 나에게 맡기고 이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홀몸이 된 젊은 여자가 살아갈 곳은 없었다. 더군다나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다. 영순이는 1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이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을 뒷산의 절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진수는 영순이가 죽은 후에도 미친 여자가 마지막까지 소동을 피웠다며 비웃었다. 그리고 영순이를 아무도 찾지 않는 산 모퉁이에 대충 묻어버렸다. 편지를 읽는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야, 이것이 내 친어머니의 이야기다. 영순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았지만 영순이에 대한 미안함과 김진수에 대한 분노도 함께 간직하며 살았다. 이 상자 안에 있는 서류들을 보면 영순이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진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순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순이에게 물려준다고 써놓은 유서도 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순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김진수와 그 가족들이 무서워서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다. 용서해다오.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가족사의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진수라, 혹시 지금 우리 마을에 사는 김씨 집안과 관련이 있을까? 수진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이 마을에서 김씨 성을 가진 집은 김진수 집안밖에 없거든. 지금의 김 회장 할아버지가 그 김진수일 거야. 김 회장은 현재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 회관도 그의 기부로 지어졌고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돈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김 회장이 내 친할아버지라는 말인가? 생각해보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옛날 문서들이었는데 마을의 한학자이신 정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문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문서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정 선생님은 문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번역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949년에 작성된 박영순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딸 영순이에게 물려준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당시의 토지대장 사본이었습니다. 박영순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 현재의 마을회관 자리를 포함해서 총 3,000평이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1953년에 작성된 가짜 차용증의 원본이었습니다. 김진수가 박영순네 땅을 빼앗기 위해 만든 위조 문서였는데
박영순 아버지의 서명과 지문이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위조된 문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 선생님도 분개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진수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 그 사람 말입니까? 지금 김 회장이 아버지죠. 이미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마을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통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김 회장은 김진수의 셋째 아들이에요. 형님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서 살고 막내인 김 회장만 마을에 남아서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았죠. 수진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에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수진 씨,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고 김 회장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정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친할머니 박영순의 억울함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마을회관 앞에 서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원래는 친할머니의 땅이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침 산책을 나온 김 회장을 만났습니다. 수진 씨, 이 시간에 웬일로 여기 나왔어요? 아,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김 회장님도 산책하시는군요. 네, 요즘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일 저녁에 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머님 묘 근처에서 뭔가 찾으셨다면서요? 역시 마을에서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네, 옛날 물건들이 좀 나왔어요. 옛날 물건요? 무슨 물건인데요? 김 회장이 관심 있는 듯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님, 혹시 박영순이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영순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을? 혹시 아시는군요? 아, 그냥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왜요? 김 회장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찾은 물건들이 그분과 관련된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백호의 행동이 또 이상해졌습니다. 상자를 찾은 후 며칠간은 조용했던 백호가 다시 밤마다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호야, 왜 또 그래? 수진 씨가 나가보니 백호는 다시 산 쪽을 바라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묘가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뒷산 쪽인데? 백호가 바라보는 방향은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친할머니 박영순이 마지막에 뒷산 절벽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혹시 백호가 박영순 할머니의 묘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호도 함께 데려갔는데 백호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30분쯤 걸어 올라가니 작은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20m쯤 되는 바위 절벽이었는데 아래쪽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절벽 아래쪽의 한 지점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혹시 박영순 할머니가? 수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거의 올라오지 않는 곳이고 무덤이라고 할 만한 표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일까? 백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 수진 씨 부부는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더기를 만들고 간단히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찾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할머니가 60여 년 동안 이런 외진 곳에 혼자 계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호는 돌무더기 앞에 앉아서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할머니, 저 수진이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뒷산 절벽 아래에 오래된 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거 있나요? 뒷산 절벽 아래요? 그런 곳에 묘가 있을 리 없는데. 왜요? 제가 가봤는데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혹시 그 옛날에 자살한 여자 얘기인가요? 자살한 여자요? 네,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1950년대에 이 마을에 미혼모가 있었는데 결국 자살했다고. 그때 김진수 영감님이 산에다 대충 묻어줬다고 들었어요. 역시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그럼 그분 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당시에는 자살한 사람들을 제대로 장사 지내주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친할머니를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수진 씨는 큰아들과 상의해서 박영순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뒷산의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서 유해를 찾은 다음 가족묘에 함께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뒷산을 파던 중에 또 다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백호가 파던 자리에서 30cm 정도 더 들어간 곳에서 작은 항아리가 나온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만든 작은 옹기였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 기름 종이에 쌓인 도장 하나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에는 박영순인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종이는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이것도 정 선생님께 부탁해서 해석해보자. 정 선생님이 문서를 보더니 더욱 놀랐습니다. 이건 1950년에 박영순 씨가 직접 쓴 유서 같은 문서네요.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 박영순은 억울하게 죽어간다. 김진수가 우리 집 땅을 빼앗고 나를 농락한 후 마을에서 쫓아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세상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 딸 순이만큼은 제대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란다. 김진수가 빼앗은 우리 땅의 증거는 순이 양어머니에게 맡겼다. 이 도장과 함께 그 증거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1950년 음력 10월 15일 박영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 붙어 있는
다른 문서였습니다. 1949년에 작성된 정식 토지 소유권 증명서였는데 박영순 아버지에서 박영순에게 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법적 문서네요. 이게 있으면 그 땅이 원래 박영순 씨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법적으로는 복잡할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수진 씨는 이 문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날 저녁 백호가 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회관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호야, 왜 저기 앉아 있어? 수진 씨가 따라가 보니 백호는 마을회관 정문 앞에 앉아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원래 우리 할머니 땅이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 걔가 왜 여기에? 아, 미안해요. 백호가 자꾸 이쪽으로 와서. 김 회장은 백호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박영순 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회장은 수진 씨를 마을회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영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김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에게 고백하신 일이 있어요. 박영순 할머니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한 여성의 인생을 망쳤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사셨던 거였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마을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수진 씨는 김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저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회장님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에요. 원망하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가 한 일의 결과로 저희 가족이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니까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 문서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수진 씨는 집에 가서 모든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이 땅이 원래 박영순 할머니 소유였다는 게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일치해요. 그 후 며칠간 마을은 조용한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60년 전에 진실이 드러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춰내느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순이가 정말 불쌍했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지.
김진수가 너무 심했어.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박영순이한테만 책임을 떠넘겼거든. 그래도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다 지난 일인데.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 회장이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 자리를 포함해서 아버지가 부당하게 차지한 모든 땅을 수진 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 회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땅이 얼마나 갓나가는 땅인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제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제가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수진 씨는 김 회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그 땅을 다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박영순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에요. 수진 씨가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땅은 마을에서 계속 사용하세요. 대신 마을회관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어서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영순 할머니의 제대로 된 장례식이었습니다. 뒷산에서 발견된 유해를 정중하게 모셔서 수진 씨네 가족묘에 합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석해서 박영순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제대로 된 곳에서 쉬세요. 억울하셨죠? 이제 다 풀렸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김 회장도 깊이 절을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3개월 후 마을회관 한쪽에 박영순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수진 씨가 발견한 모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백호가 발견해낸 상자까지. 기념관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고 억울함은 반드시 풀린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호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영웅 백호라는 설명과 함께 기념관 개관식 날 백호는 처음으로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산으로 뛰어가지도 않고 밤에 짖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마당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백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을까? 수진 씨가 백호를 쓰다듬자 백호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생겼습니다. 진돗개 백호가 일으킨 기적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걔도 저렇게 의리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모른 채 할 수 있겠나? 김 회장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을 위해 봉사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매주 박영순 할머니의 묘에 성묘를 갔습니다. 그때마다 백호도 함께 따라갔는데 백호는 묘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백호가 인사드린대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서 기뻐요. 어느 날
기념관을 견학 온 초등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걔가 어떻게 60년 전 일을 알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하늘에서 박영순 할머니가 백호에게 부탁하신 것 같아.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그래서 이걸 진돗개가 만든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는 마치 아이의 마음을 아는 듯이 살짝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송리 마을에서는 백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년 후, 기념관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마을의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까지 한 달에 300여 명이 다녀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돗개가 밝혀낸 진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나중에는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수진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과 마을의 이야기예요. 너무 크게 알려져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대신 수진 씨는 기념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호가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거예요. 기념관 방문객 명단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다녀간 것입니다. 김 회장은 손자들에게 정직하게 가족의 역사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자들은 박영순 할머니의 묘에도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방문객은 서울에서 온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비슷한 가족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며 용기를 얻어서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반겨주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얌전히 머리를 내밀어서 쓰다듬게 해주고 어른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백호가 정말 영특해졌네요.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아는 것 같아요. 방문객들도 백호를 보면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이 개가 60년 전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네, 백호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백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들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냄새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아마 백호는 땅속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청송리 마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념관 덕분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경제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과 매점도 생겨났고 전통 음식을 파는 곳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숨기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도 예전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마을이 더 정직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의 말이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와 백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일제강점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평생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전쟁 중에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보고 싶어요. 한국사 학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가 되는 거죠. 기념관이 문을 연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처럼 박영순 할머니 묘에 성묘를 갔습니다. 백호도 함께였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리는데 갑자기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백호야, 왜 그래?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박영순 할머니가 고맙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는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수진 씨를 쳐다보며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멈! 그 소리는 예전처럼 간절하거나 애절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백호가 인사드린대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그날 오후 기념관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1년 후 후속 기사를 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글쎄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어머니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할머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완전해진 것 같아요. 백호는 어떤가요? 백호는 이제 정말 평범한 개가 되었어요.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 할 일을 다 끝냈다는 것처럼요. 기자는 백호를 쳐다봤습니다. 백호는 마당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백호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선물을.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평범한 묘에서 발견된 충격적 유물, 진돗개가 만든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족사의 비밀이 있으실까요? 혹시 어르신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사신 억울한 일이 있으실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영순 할머니의 억울함도 60년이 지나서야 풀렸지만 그래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백호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백호가 우리에게 전해준 진짜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